11월에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미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말라붙어 있었다. 여보. 작은 속삭임이 텅 빈 침실에 울려 퍼졌다. 45년을 함께한 남편 김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아니, 그렇게 의사가 말했다.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벌써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 사이로 며느리 윤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모든 일 처리해 드릴게요. 가희는 3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다. 10년 전 아들 민호와 결혼한 후 줄곧 모범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도 119에 신고한 것도 가희였다. 병원에서도 장례 준비도 모두 가희가 나서서 했다. 고맙구나 가희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가희의 손은 차갑고 매끄러웠다. 마치 도자기처럼.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 모든 것이.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수의 회사 동료들, 오랜 친구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들 진심 어린 조의를 표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부인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뭔가 어긋나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 집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이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정리할 것들이 많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희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런데 왜일까? 며느리의 이 따뜻한 말투에서 순자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다. 정수의 베개에서는 아직 그의 냄새가 났다. 오드콜론과 담배 냄새가 섞인 그리운 냄새. 새벽 3시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가구들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정수가 앉아있던 소파, 그가 즐겨 읽던 신문들, 그가 마시던 커피잔.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그는 없었다. 순자는 정수의 서재 문을 열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책상 위에 만년필, 액자 속의 가족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나를 잊지 마라. 진실을 찾아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은 상실감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일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찾아왔다. 순자의 아들 민호는 3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지 의지가 약해 보이는 면이 있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아버지 일로 정리할 게 많을 텐데. 가희랑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다. 민호야, 너도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어딘가 급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가희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 나왔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가희가 건넨 찻잔을 받으며 순자는 며느리의 손톱을 유심히 보았다. 말끔히 정돈된 손톱에 연한 핑크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희의 손톱은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가희야, 손톱 색깔을 바꿨구나. 아네. 어머니 앞에서 너무 진한 색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빨간색이 너한테 잘 어울렸는데. 가희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다. 당황하는 것 같기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어머니께서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나는 별로. 너무 화려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쁘더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계속 가희를 관찰했다. 10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였지만 오늘따라 낯선 느낌이 들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앉은 자세까지. 어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지만 가희의 눈빛에는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다. 마치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정수가 즐겨 입던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검은 양복, 회색 양복, 남색 양복. 모두 단정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옷들 사이에서 나는 그의 냄새에 순자는 눈물이 났다. 정말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걸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그 안에서 순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정수가 쓰던 고급 손목시계가 없었다. 결혼 20주년 때 선물로 준 그 시계가 어디 갔을까? 순자는 다른 서랍들도 뒤져보았다. 하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병원에서 빼먹고 온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두었을까? 그런데 시계만 없는 게 아니었다. 정수가 늘 차고 다니던 금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수의 지갑도. 이상하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병원에서 돌려받은 유품 가방에는 시계도 반지도 지갑도 들어있지 않았다. 혹시 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걸까? 저녁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순자는 현관 신발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정수의 구두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다. 평소 그가 가장 즐겨 신던 이탈리아제 갈색 가죽 구두. 누가 가져간 거지?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례를 치른 후에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순자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희와 민호가 도우러 온다고 했지만 순자는 혼자 시작하고 싶었다. 45년간 함께한 추억들을 남들의 손길 없이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다. 아침 일찍 순자는 정수의 서재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씩 빼내며 넘겨보니 군데군데 정수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의 단정한 글씨체를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경제학 원론, 투자의 기초, 부동산 실무. 정수는 은퇴 후에도 부지런히 공부했다. 노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썼다. 그런 그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 부등본. 정수는 평생 꼼꼼한 성격이었다.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날짜 순으로 종류별로 정리해 두었다.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순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류 뭉치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수첩이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자물쇠까지 달린 마치 일기장 같은. 이게 뭐지? 순자는 수첩을 펼쳐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정수가 왜 이런 수첩을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순자는 서랍을 더 자세히 뒤져보았다. 그러다가 서랍 구석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어보니 수첩 안에는 정수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순자의 얼굴은 굳어졌다. 11월 3일 마이너스 가희가 이상하다. 자꾸 돈 이야기만 한다. 11월 10일 마이너스 민호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얼마나 빚이 있는 거지? 11월 15일 마이너스 가희가 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왜?
순자의 손이 떨렸다. 정수가 죽기 불과 2주 전까지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1월 20일 가희와 모르는 남자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뭔가 수상하다. 11월 22일 집에서 나간다고 하더니 백화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 미행해봤다. 11월 25일 확신한다. 가희에게 뭔가 있다. 민호에게 말해야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수가 죽기 하루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11월 27일 내일 가희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순자는 수첩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수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왔어요. 가희의 밝은 목소리였다. 순자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숨기고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아버지 서재 정리하고 있었어. 가희가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열린 서랍 위에 머물렀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나 혼자 천천히 할게. 그래도 너무 무거운 건 제가. 가희가 서랍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순자는 재빨리 서랍을 닫았다. 정말 괜찮다.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할게. 가희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지나갔다. 실망하는 것 같기도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럼 부엌에서 점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희가 나간 후 순자는 다시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다. 정수의 글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섰다. 남편은 분명 뭔가를 눈치챘던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가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일까? 아니면 돈과 관련된 뭔가? 순자는 정수의 침실로 갔다. 침대 옆 협탁을 열어보니 정수가 쓰던 휴대폰이 있었다. 장례식 이후 충전을 하지 않아서 꺼져 있던 상태였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휴대폰을 켜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순자는 정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신의 생일 등을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그때 문득 정수가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다. 순자야, 우리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지? 매년 그날을 기념하던 정수였다. 1978년 4월 15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415를 입력했다. 삐삐-. 휴대폰이 열렸다. 순자는 먼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수가 죽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삭제한 걸까? 순자는 갑자기 오싹해졌다. 정수가 죽은 후 누군가 휴대폰을 만졌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건 누구일까? 그때 부엌에서 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점심 됐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협탁에 넣고 부엌으로 갔다. 가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있었다. 미역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평소 가희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던 순자였지만 오늘 음식은 유달리 맛있어 보였다. 고생했구나, 가희야.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많이 드셔야 해요. 너무 말랐어요. 가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가희의 미소, 말투, 심지어 음식을 차리는 손놀림까지. 가희야,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휴대폰 혹시 누가 만졌니? 장례식 후에? 가희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뭔가 기록들이 없어져서. 병원에서 초기화했나 봐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가희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점심을 먹고 나서 가희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남았다.
순자는 다시 정수의 방으로 갔다. 이번엔 옷장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다.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평소 정수가 넣어두던 것들이 있었다. 호신용 호루라기, 작은 수첩, 볼펜. 그런데 한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나왔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정수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진우 -01056789012. 진우? 순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정수의 친구 중에도 회사 동료 중에도 진우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순자는 핸드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진우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정수의 아내 이순자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아, 김정수 씨. 그런데 김정수 씨께서는 네,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의를 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일주일 전에요. 그런데 남편 유품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발견해서 혹시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부인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종로에 있는 태평로 카페 어떠세요? 제가 김정수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수가 죽기 전에 만난 사람이라니.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그때 부엌에서 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누구와 통화하세요? 아버지, 보험회사에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가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뭔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날 저녁 가희와 민호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수의 수첩, 삭제된 휴대폰 기록, 그리고 진우라는 남자.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순자는 정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의 정수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때 문득 뭔가가 떠올랐다. 정수가 쓰러진 그날 아침 가희가 화장을 고치고 있던 모습.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던 모습. 빨간 립스틱이었다. 순자는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 위에는 가희가 쓰던 화장품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평소 가희는 순자 집에 올 때마다 간단한 화장 도구들을 가져와서 두곤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립스틱이 하나 있었다. 빨간색 립스틱. 순자는 그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시어한 샤넬이었다. 고급 화장품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많이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 가희는 어제 손톱색을 바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연한 색 매니큐어를 하고 있을까? 순자는 립스틱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수의 수첩, 삭제된 휴대폰 기록, 진우라는 남자, 그리고 빨간 립스틱. 새벽 2시경 순자는 갑자기 목이 말라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것 같은. 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현관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현관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가희였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가희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향했다. 가희는 정수의 서재로 직진했다.
순자는 뒤따라가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가인은 손전등을 켜고 서랍들을 하나씩 뒤지고 있었다. 마치 뭔가 특정한 것을 찾는 것 같았다. 설마 수첩을?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희가 정수의 수첩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수첩에 적힌 내용도 알고 있는 걸까? 한참을 뒤진 가희는 결국 빈손으로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정수의 침실로 갔다. 거기서도 협탁,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뒤졌다. 순자는 가희가 무엇을 찾는지 궁금했지만 더 궁금한 것은 가희가 어떻게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혹시 정수가 준 것일까? 아니면 가희는 약 30분간 집 안을 뒤진 후 다시 조용히 나갔다. 순자는 가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집 안을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눈에 띄게 어수선해진 곳은 없었다. 가희가 조심스럽게 뒤진 것 같았다. 그런데 정수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 서류들이 미묘하게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정수는 워낙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순자도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어. 순자는 수첩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가 더 적혀 있었다. 금고 -1978. 증거들. 1978년 자신과 정수가 처음 만난 해였다. 그리고 금고라니? 순자는 정수가 집에 금고를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순자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다. 서재, 침실, 거실, 부엌, 심지어 다락방까지. 그러다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지하실 한쪽 벽에 있는 선반장이 평소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었다. 순자가 선반장을 밀어보니 뒤쪽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곳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1978. 찰칵 마이너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었다. 현금 뭉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 그리고 수첩 하나 더. 순자는 두 번째 수첩을 펼쳐보았다. 이것은 더 오래된 것 같았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호의 빚 -3억 원. 사채업자 박성진 일명 진팍. 민호가 도박에 빠졌다. 가희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순자는 손이 떨렸다. 민호가 도박을?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빚을?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가희가 박성진과 만나고 있다. 민호 모르게 둘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있었다. 11월 25일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CCTV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CCTV?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집에는 CCTV가 없는데. 그때 금고 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순자에게 마이너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보라. 진실은 여기에 있다. 순자는 USB를 들고 서재로 갔다. 정수의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본 순간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다. 화면에는 집 앞 골목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희와 낯선 남자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가희가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 가희와 그 남자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가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호는 알고 있는 걸까? 세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다.
가희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있었다. 큰일 해결하고 나면 보험금이랑 재산 다 우리 거야. 그 영감만 없으면 되는 거지? 응, 근데 조심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순자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다. 자막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날짜가 있었다. 11월 27일. 정수가 죽기 바로 하루 전이었다. 화면에는 정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수가 쓰러진 후 가희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적어도 20분은 넘어 보였다. 그동안 가희는 무엇을 했을까? 화면 속의 가희는 정수가 쓰러진 걸 보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폰을 만지고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순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가희가 정수를 고의로 방치한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을 한 것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희의 밝은 목소리였다. 순자는 재빨리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다. 아, 가희야 왔구나. 오늘도 정리 도와드리러 왔어요. 많이 힘드시죠? 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가희의 미소,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가짜 같았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러시겠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은 제가 점심도 해드릴게요. 가희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서재에서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정수의 수첩도 다시 읽어보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호의 빚, 가희의 외도, 그리고 정수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CCTV 영상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 순자는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확신이 섰다. 가희와 그 남자 마이너스, 아마도 박성진이라는 사채업자 마이너스가 공모해서 정수를 죽였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속고 있는 걸까? 순자는 오늘 오후에 만날 진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혹시 그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가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았다. 하지만 순자는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가희와 마주 앉아 있으니 속이 메스꺼웠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응. 좀 그렇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드셔야 해요. 몸이 상하면 안 돼요. 가희의 다정한 말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저 입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가희야, 민호는 요즘 어때? 민호요? 왜요? 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냥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별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있었다. 점심을 마친 후 가희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남았다. 순자는 그 틈에 정수의 또 다른 유품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정수의 양복 주머니를 다시 뒤져보니 또 다른 쪽지가 나왔다. 흥신소 마이너스 대한탐정사무소 김진우. 진우. 순자는 깨달았다. 오늘 만날 그 사람이 바로 탐정이었다. 정수가 흥신소에 의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가희의 외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순자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였다. 1시간 후면 진우와 만나기로 1시간이었다. 어머니, 저 갑니다. 가희가 인사를 하며 나갔다. 응, 고생했어. 순자는 가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 만날 탐정에게서 더 많은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종로 태평로 카페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마음이 불안해서 커피를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정확히 오후 2시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순자 여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진호입니다. 대한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는 순자 맞은편에 앉으며 조의를 표했다. 먼저 김정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진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정수 선생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를 하시더군요. 의뢰요? 무슨? 부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며느리분과 관련된 조사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역시 정수가 가희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였나요? 진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며느리분의 행적 조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일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가희가 다양한 장소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들이었다. 카페, 호텔 로비, 심지어 모텔 앞에서까지. 이 남자가 누구인가요? 박성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진팍이라고 불리는 사채업자예요. 순자는 정수의 수첩에서 본 그 이름을 기억했다. 사채업자요? 네. 그런데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고리 대금업뿐만 아니라 여러 불법적인 일들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진호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성진이라는 남자의 단독 사진이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 사람과 며느리분이 어떤 관계인지 조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 3주간 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내셨나요? 진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부인,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말 들으실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분과 박성진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둘이 공모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뭘요? 정수 선생님을 제거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계획입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나요? 진호가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것들을 보세요. 파일 안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다. 도청을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정수 선생님이 강력히 원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순자는 기록된 대화 내용들을 읽어보았다. 가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힘들어. 박성진, 조금만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돼. 가히, 그럼 언제? 시아버지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박성진, 다음 주면 끝날 거야. 그러면 보험금이랑 재산 모두 우리 거지. 순자의 손이 떨렸다. 이런 대화가 언제 있었나요? 11월 20일경입니다. 정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순자는 정수의 수첩에서 본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진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며느리분의 아들, 그러니까 정수 선생님의 아들분도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가요? 네. 박성진에게 상당한 빚이 있어요. 도박 빚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순자는 이미 정수의 수첩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정수 선생님의 재산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진호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파일 안에는 CCTV 캡처 화면들이 있었다. 순자가 집에서 본 것과 같은 장면들이었다. 정수 선생님께서 미리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셨어요. 숨겨진 카메라로요. 그래서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수가 쓰러진 후 가희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희는 정수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조작하고 뭔가를 치우고 심지어 화장을 고치기까지 했다. 적어도 20분 이상 방치했습니다. 만약 즉시 신고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순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 증거들로 고발할 수 있나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방치한 것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도청 기록은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라서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접 자백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적 증거를 찾아야 해요.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다. 진실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진우가 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부인 혹시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남기도록.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더 큰 돈을 미끼로 진실을 토하게 만드는 거죠. 순자는 흥미로워졌다. 어떻게요? 정수 선생님의 비밀 재산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거예요. 진우의 제안은 위험하지만 매력적이었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선생님께서 미리 비용도 지불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을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생각해준 남편이 고마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며느리분과 그 일당들이 더 이상 증거를 숨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정수 선생님의 비밀 계좌가 있다고 흘리는 겁니다. 큰 돈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럼 그들이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욕심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수 선생님이 재산을 숨겨둔 게 있으니까 더욱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순자는 지하실 금고를 생각했다. 둘째,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조건을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선생님이 죽기 전에 뭔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럼 그들이 겁을 먹지 않을까요?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욕심이 더 클 거예요. 특히 박성진 같은 인물은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기 쉽거든요. 진호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셋째,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어떻게요? 부인께서 직접 녹음기를 착용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하는 대화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준비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진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수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민호가 서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민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평소와 달리 계속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어떻게 돼가요? 천천히 하고 있어.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아버지가 남긴 서류 중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순자는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중요한 서류나 그런 거요. 보험이나 재산 관련해서.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별로 특별한 건 없더라. 다 예상했던 것들이야. 민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렇군요. 그럼 저 가볼게요. 벌써? 저녁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민호는 서둘러 나갔다. 순자는 창문으로 민호를 지켜보니 그가 골목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표정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진호의 제안대로 가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했다. 우선 가희의 관심을 끌만한 미끼가 필요했다. 정수의 비밀 재산 이야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릴 것인가. 순자는 정수의 서재에서 가짜 서류를 몇 개 만들기로 했다. 해외 계좌나 비밀 투자에 관한 것들로. 다행히 정수가 컴퓨터를 잘 다뤘던 덕분에 집에는 프린터도 있고 각종 사무용품들도 갖춰져 있었다. 새벽까지 작업한 결과 그럴듯한 가짜 서류들이 완성되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명세서, 부동산 투자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 힌트 메모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열 수 있다. -1127. 1127은 정수가 죽은 날짜였다. 가희가 이 메모를 보면 분명 뭔가 의심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진우에게 전화했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제가 녹음 장비를 가져다 드릴게요. 사용법도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정말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과도 연락해놨습니다. 오후 2시 진우가 찾아왔다. 그는 작은 녹음기와 마이크를 가져왔다. 이걸 5단에 숨겨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건 비상 버튼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누르세요. 제가 즉시 들어갈 테니까. 순자는 녹음기를 착용해 보았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 가짜 서류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세요. 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요. 순자는 가짜 서류들을 정수의 서재 곳곳에 숨겨두었다. 너무 눈에 띄지도 너무 숨겨지지도 않게. 그럼 이제 가희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서재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저녁 6시 가희가 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그런데 가희야, 저녁 먹고 나서 아버지 서재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많이 힘드시죠?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참 꼼꼼한 사람이었지. 서류 정리를 워낙 잘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그러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체계적이셨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평소에 몰랐던 서류들이 자꾸 나와. 무슨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가희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투자요? 응. 해외 계좌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여러 군데 했더라고. 나는 전혀 몰랐는데. 많이 있나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서. 저녁을 마치고 둘은 서재로 갔다. 순자는 일부러 가짜 서류가 있는 서랍을 열었다. 이것 좀 봐. 이런 게 뭔지 모르겠어. 가희가 다가와서 서류를 보았다. 스위스 은행 계좌 명세서였다. 금액란에는 상당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어머, 이게 진짜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 건 처음 봐서. 가인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혹시 이런 서류들 더 있나요? 응,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순자는 가짜 메모를 보여주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열 수 있다. 마이너스 1127. 가희의 얼굴색이 변했다. 1127이 뭘까요?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가희는 메모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상한 말? 그냥 뭔가 걱정하시거나 누군가를 의심하시거나. 순자는 이때를 기다렸다. 사실은 있어. 가희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마지막 며칠 동안 이상했어.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누구를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죽기 하루 전에 나한테 말했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찾으라고. 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실이요? 응.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모든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 증거요? 순자는 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희야 혹시 너 뭔가 아는 게 있니? 가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 비밀번호가 뭘까? 1127. 아버지 기일이잖아. 글쎄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아닐 거야. 아버지가 그런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순자는 가희를 계속 관찰했다. 가희는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가희야, 사실대로 말해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한테 뭔가 물어본 적 있지?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가희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응. 지금 못 가. 좀 복잡한 상황이야.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순자는 가희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상대방은 분명 박성진일 것이다. 가희가 돌아오자 순자는 다시 압박했다. 가희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아버지 죽음과 관련해서 너 뭔가 숨기는 거 없지? 가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일까? 사실은 뭐야? 아버지께서 저를 의심하고 계셨어요. 너를? 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순자는 더 파고들었다. 다른 남자? 혹시 정말 만나고 있었니? 가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누구야? 그냥 회사 동료예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확신했다. 회사 동료가 누군데?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왜 만났어? 가희는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냥 외로웠어요. 민호가 요즘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죄송해요. 순자는 좀 더 압박해 보기로 했다. 가희야, 솔직히 말해. 그 남자가 박성진이지? 가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고. 가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 저는 박성진이 누구야? 왜 우리 민호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호가 도박 빚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발, 제발 뭐야? 진실을 말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엄마 집에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누군가와 함께 온 것 같았다. 가인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 온 것 같네요.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발걸음이었다. 서재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왔다.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진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다. 박성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성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이분이 누구니 민호야? 아, 제 친구예요. 박성진이라고 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모든 등장인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반갑습니다. 평소 민호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박성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사업을 좀 해요. 모호한 대답이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어떻게 돼가요? 응. 지금 가희랑 같이 하고 있었어. 박성진이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의 서류들에 머물렀다. 많은 서류들이 있네요. 응. 아버지가 꼼꼼한 분이셨거든. 그때 박성진이 가짜 스위스 은행 서류를 발견했다. 이건 뭔가요? 아, 그거 나도 잘 모르겠어. 해외 계좌인 것 같은데. 박성진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런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박성진이 가희와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혹시 다른 서류들도 있나요? 응, 몇 개 더 있어. 순자는 다른 가짜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박성진과 가희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눈을 빛냈다. 대단하네요. 이런 걸 숨겨두셨을 줄이야. 박성진이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순자가 비밀번호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박성진이 메모를 자세히 보았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열 수 있다 마이너스 1127. 1127. 무슨 의미일까요? 민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뭔가인 것 같은데. 박성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혹시 김정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나요? 이상한 행동?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의심한다거나 조사한다거나. 순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며칠 동안 이상했어요. 자꾸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 누구를요? 박성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폭탄 발언을 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했대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CCTV요? 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집 안 곳곳에 숨겨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진이 민호와 가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럼 모든 게 녹화되었다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거든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박성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 CCTV는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숨겨놨다고 하는데.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박성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왜요? 뭔가 찍혀서는 안 될 게 있나요? 순자가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다.
박성진은 가희와 민호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다. 그때 박성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요? 김정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요.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일까? 무슨 말인가요? 박성진이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저희가 거기 있었어요. 순자는 충격받은 척했다. 뭐라고요? 저와 가희 그리고 민호가 함께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로? 박성진이 계속했다. 민호의 빚 때문이었어요. 갚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CCTV 영상에서 그날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당황해서 좀 늦게 신고했어요. 박성진의 설명은 CCTV 영상과 달랐다. 그들은 정수가 쓰러진 후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했었다. 얼마나 늦게요? 한 10분 정도? 거짓말이었다. 적어도 20분은 지체했었다. 왜 늦게 신고했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는 더 파고들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뭘 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가희는 뭘 했어요? 저도. 당황해서. 가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순자가 말했다. 뭐가요? 아버지가 CCTV를 설치했다면 그날 일이 다 녹화되어 있을 텐데. 박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다 찍혔을까요? 아마도요. 순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해요? 설마 뭔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죠? 박성진이 민호와 가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패닉이 어려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한테 죄송해서. 뭐가 죄송한데요? 늦게 신고한 거. 그것만이요? 순자는 계속 압박했다. 사실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랑 말다툼을 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다툼? 무슨? 돈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순자는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CCTV에는 말다툼 장면이 없었다. 그럼 너희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진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박성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 CCTV 영상을 꼭 봐야겠어요. 왜요? 저희의 억울함을 풀려면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순자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네. 박성진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전에 순자가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너희들 이야기가 자꾸 바뀌네요. 세 사람이 긴장했다. 처음에는 10분 늦게 신고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다툼도 했다고 하고. 그건. 그리고 가희는 처음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박성진 씨인 거죠. 가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네요. 민호의 빚도 박성진 씨와의 관계도.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남편을 죽인 게 죄송해요? 순자가 갑자기 직격탄을 날렸다. 뭐라고요? 박성진이 벌떡 일어났다. 남편을 죽였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 거예요.
증거를 남기려고. 어머니, 저희는 정말.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박성진이 제지했다. 잠깐만요. 박성진이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뭘 알고 계신 건가요? 다 알고 있어요. 뭘 다요? 너희들이 공모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 박성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예의 바른 척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순자는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박성진이 USB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주세요. 왜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순자는 USB를 다시 숨겼다. 안 돼요. 이건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그 순간 박성진이 갑자기 순자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가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합의? 그 USB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어머니께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조건? 돈이요. 많은 돈. 순자는 박성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전 돈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 USB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거든요. 박성진이 민호를 가리켰다. 민호는 감옥에 가게 될 거고 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다. 민호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는데 가담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 엄마. 저는 뭐야?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뭐야? 그냥 가희랑 성진이가 계획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가희가 화를 냈다. 뭐라고? 당신도 찬성했잖아. 저는 그냥 돈만 빌리자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먼저 시아버지를 없애자고 했잖아. 순자는 그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니. 박성진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만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그리고 순자에게 다시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USB를 우리에게 줄 건가요? 안 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성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순자는 위험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녹음은 충분히 되었다. 이제 진우에게 신호를 보낼 때였다. 순자는 몸에 숨긴 비상 버튼을 눌렀다. 뭘 하는 거예요? 박성진이 의심스러워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뭔가 했죠? 그때 현관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진우와 경찰들이 뛰어들어왔다. 박성진은 당황하며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다. 칼을 버려. 싫어. 박성진이 저항했지만 곧 제압되었다. 가희와 민호도 함께 체포되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녹음이 잘 됐나요? 네, 다 들렸어요. 경찰이 순자에게서 녹음기를 받아갔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순자는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다. 하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남편의 복수를 했고 진실을 밝혔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정수가 남긴 CCTV 영상,
그리고 진우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호의 도박 빚은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었다. 그리고 그 빚은 단순한 카지노 도박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베팅과 주식 투기로 인한 것이었다. 민호는 2년 전부터 박성진의 돈을 빌려 투기를 해왔고 계속 실패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희와 박성진의 관계였다. 둘은 3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고 처음부터 정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가희는 민호와 결혼한 것도 순전히 재산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요. 진우가 순자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말했다. 가희가 민호를 도박에 빠뜨린 것도 의도적이었어요. 박성진과 함께 계획한 일이죠.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수 선생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죽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건강하셔서 직접 나서기로 한 거예요. 순자는 너무 끔찍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계획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독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죠. 진우가 계속 설명했다. 결국 스트레스를 주어서 심장마비를 유발하기로 했어요. 그날도 일부러 정수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었고요. 어떻게요? 민호의 빚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정수 선생님이 흥분해서 쓰러지자 일부러 늦게 신고한 거죠. 순자는 CCTV 영상을 떠올렸다. 정수가 쓰러진 후에도 20분이나 방치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던 게 있어요. 뭐요? 정수 선생님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CCTV 설치는 물론이고 저희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것도 그렇고요. 진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정수 선생님께서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에요. 만약 자신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자는 남편의 치밀함에 새삼 놀랐다. 그런 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뜻이네요. 네. 오히려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죠. 며칠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순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만난 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에 다정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피고인 윤가희 박성진 김민호는 공모하여 피해자 김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당황하여 늦게 신고한 것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큰일 해결하고 나면 보험금이랑 재산 다 우리 거야. 그 영감만 없으면 되는 거지? 가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CCTV 영상도 공개되었다. 정수가 쓰러진 후 가희가 휴대폰을 조작하고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폰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사가 지적했다. 민호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제 의뢰인은 도박빚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인을 계획한 것은 윤가희와 박성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공모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박성진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단순히 민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입니다. 살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박성진이 가희와 나눈 통화 기록,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자 앞에서 한 발언들까지. 피고인 박성진은 그 영감만 없으면 된다고 말하며 살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순자는 매번 법정에 출석해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죠. 그런 남편이 바로 그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자의 증언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 제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윤가의 살인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성진 살인 교사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호 살인 방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가인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다. 박성진은 분노하며 항소하겠다고 소리쳤다. 민호는 계속 울고 있었다.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심 판결 후 2주가 지났을 때 진우가 순자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부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추가 조사를 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우가 파일을 꺼냈다. 박성진이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돈 세탁업자였어요. 그리고 진우가 말을 잠깐 멈췄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박성진이 속한 조직에서 돈 세탁을 위해 부유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어요. 정수 선생님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거죠. 진우가 다른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지난 2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죽은 노인들이 5명 더 있어요. 모두 재산이 많고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였죠.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연쇄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희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요? 가희의 과거를 조사해봤는데 민호와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진우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5년 전에 70세 할아버지와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사별했어요. 그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가희가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성진 조직에서 일하는 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준비했고 가희와 박성진에 대한 혐의가 더욱 무거워졌다. 2심 재판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피고인 윤가희는 계획적이고 습관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박성진은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입니다. 새로운 피해자 가족들도 법정에 출석했다. 5년 전에 가희와 결혼했다가 의문사한 할아버지의 딸도 증인으로 나섰다. 저희 아버지도 결혼 6개월 만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가희라는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가희의 재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2심 판결은 1심보다 훨씬 무거웠다. 피고인 윤가희 연쇄살인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성진 조직적 연쇄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민호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가희는 이번에도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정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말 다 기부하실 건가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네, 남편의 뜻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집도 예금도 모든 부동산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고 너무 많은 돈이었다. 그럼 어디서 살 계획이세요? 바닷가 작은 마을로 가려고 해요. 전세로 작은 집을 구했어요. 순자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의 단층 집이었다. 정수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 마을이었다.
이사 전날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45년간 살았던 이 집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다. 정수의 영정 사진만 챙겨서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강원도 작은 어촌 마을의 이름은 평화리였다.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다. 인구 2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에는 소음도 복잡함도 없었다. 순자가 전세로 구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다. 방 2개, 거실, 부엌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첫날 밤 순자는 거실에 정수의 영정을 모시고 인사했다. 여보,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영정 사진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옆집 할머니는 첫날부터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인사를 하러 왔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마을은 좀 심심할 텐데. 아니에요. 조용해서 좋아요. 순자는 정말로 이 평화로운 마을이 마음에 들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쳤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수와 함께 걸었던 그 신혼여행 때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여보, 그때 우리 여기서 행복했죠? 순자는 혼자서 정수와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순자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 정리를 도와주고 가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 읽어주세요. 아이들은 순자를 좋아했다. 순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 요가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서 건강을 챙겼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네요. 다른 할머니들이 농담했다. 운동해야 오래 살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평화리에서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점점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감옥에서 매달 편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읽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나오면 새 사람이 되겠어요. 순자는 민호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정말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아라. 민호에게서 온 답장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겠어요. 한편 가희와 박성진은 감옥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진호가 가끔 근황을 알려주었다. 가희는 다른 죄수들과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성격이 원래 그런가 봅니다. 박성진은 조직 관련 추가 혐의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순자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바닷가 산책을 하다가 만난 할아버지가 있었다. 혼자 사는 80대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에 나와서 일기를 썼다. 뭘 쓰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편지요. 할아버지의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죠. 순자는 그 할아버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구나. 순자도 정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수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빨간 모자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정말 다정해요.
우리 젊었을 때 같아요. 편지를 쓰다 보면 정수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외로움도 덜했다. 평화리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순자를 가족처럼 대했다. 어느 봄날 진우가 마을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있었다.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박성진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어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됐고요. 진우가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가희가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도 모두 밝혀졌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후련해졌다. 정수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네, 정수 선생님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진호는 차를 마시며 순자의 근황을 물었다. 여기서 사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정말 평화로워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이 가족 같고 할 일도 많고. 실제로 순자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도서관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마을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도왔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육아 조언을 해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는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 그런데 민호는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민호의 최근 편지를 보여주었다. 감옥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출소하면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하고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는 민호를 용서했어요. 미워했자 뭐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진우가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하셨네요. 정수 선생님도 여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왔던 곳이에요. 그때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꿈을 이루신 셈이네요. 진우가 돌아간 후 순자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 와서 살게 됐네요. 순자는 정수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매일 저녁 산책 때마다 가져오는 습관이 생겼다. 복수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아요. 바닷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웠다. 평화리에서 2년째 되는 해 순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혼자 남게 된 젊은 여성과 5살 아이가 있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수진이라는 그 여성은 순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수진 모자를 보며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다. 어려운 시절에 정수와 함께 민호를 키웠던 기억들. 뭘 도와드릴까요?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해서. 순자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그럼요. 기꺼이요. 5살 지훈이는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순자를 따랐다. 할머니, 바다에 가요.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순자는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마치 자신의 손자 같았다. 수진도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도 순자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순자, 수진, 지훈이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흐뭇해했다. 순자 씨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저런 착한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시다니.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복이 많죠. 진짜 복이었다. 가희 같은 가짜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후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다.
민호가 출소한 것은 순자가 평화리에서 산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4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1년 일찍 출소했다. 엄마. 민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민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감옥에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전과 달리 맑았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 믿는다. 민호는 마을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 매일 아버지 영정 앞에서 참회했고 마을 일도 도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민호는 또한 수진 모자에게도 자상하게 대했다. 지훈이와 함께 놀아주고 수진의 일도 도왔다. 삼촌. 지훈이는 민호를 금세 좋아했다. 민호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수진도 민호를 신뢰했다. 한 달 후 민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엄마, 자주 뵈러 올게요. 응, 조심히 가라. 순자는 민호를 보내며 안도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순자는 평화리에서 5년째 살고 있었다. 이제 73세가 된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고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수진은 재혼했다. 마을 청년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순자는 수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지훈이도 이제 10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여전히 순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민호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 서울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고 좋은 여자친구도 만났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그 여자분이 엄마를 뵙고 싶어 해요. 순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민호의 결혼식은 평화리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 예쁘죠? 민호의 새 신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가희와는 정반대로 순박하고 진실했다. 응, 정말 예쁘다. 순자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결혼식 후 순자는 정수의 영정 앞에서 보고했다. 여보, 민호가 결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혼자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고마워요. 순자는 정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신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놔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바닷바람이 순자의 얼굴을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순자는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순자는 75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게 평화리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 도서관에서는 이제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이라는 정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순자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동화를,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용기라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순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언제 가장 용기가 필요했어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았을 때였어. 그때 진실을 밝히려면 용기가 필요했지.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억울해 하실까봐 용기를 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다.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이들에게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감사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고 순자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평화로웠다. 붉은 립스틱으로 시작된 긴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순자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정수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생했어, 순자야. 이제 정말 자유야. 순자도 꿈속에서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해방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평화리 바다에는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처럼 희망차고 아름다운 햇살이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와 정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용서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자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 진실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